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희승 교수입니다. 올해 제가 상반기에 이제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한번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자리를 만들었고요. 저번 시간에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임신 관련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가 여성 생식기암, 부인암입니다. 부인암 환자도 임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실제적인 정보도 드리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고려돼야 되고, 그리고 다른 암에서의 어떤 임신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 생식기 해부학적 구조와 가입력 보존이 좀 어려운 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말이 복잡합니다만, 다른 여성암하고 실제로 이 임신 관련된 거 아니면은 가입력 보존된 부분이 좀 다릅니다. 실제로 저도 제가 마지막 얘기 분만을 받았던 게 2009년 임상 강사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벌써 한 15년 됐죠. 저는 어떤 뭐 난임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암에 걸린 분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어떤 뭐 수술적 치료나 그런 걸로 도와드리는 그런 입장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임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인암 관련된 환자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성암에서 이제 대표적인 난소암과 자궁내막암 그리고 경부암에서 어떻게 가입력 보존 등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암 발생 순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남성을 보지는 않으니까요. 여성 쪽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이게 지금 2001년, 2021년 한 3, 4년 됐죠. 그때까지 데이터로만 일단 좀 봤을 때, 유방암이 아무래도 1등, 그리고 2등이 갑상선암, 3위 대장암입니다. 이 세 개의 암만 합쳐도 거의 한 50% 가까이 되는 종양입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여성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소수의 발생률을 보이는 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궁체부암이 8위, 그리고 난소암이 10위.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2000년도 때 10년도 후에 자궁 경부암 백신이 급속히 도입이 되면서 임상 현장에서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암보다는 오히려 이제 암 전 단계인 전암성 병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사실이지만은 암 관련된 그 부분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순위가 낮은 여성 생식기암 관련돼서 이 임신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여성암 환자분들의 가입력 보존식 고려사항,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을 시켜주드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좀 모릅니다만은 제가 암을 치료하는 입장에서의 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유방암이나 그 대장암, 갑상선암 뭐 왼쪽 그림 보시면요 있지요. 이 암들 같은 경우는 뭐 각 암마다 다 치료 방법이 다를 겁니다. 뭐 초기에는 수술적 절제도 하고 뭐 필요하면은 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뭐 등등 다 하겠지요. 근데 요기 치료를 열심히 하셔도 실제로 이제 임신을 하고자 하는 장기, 자궁과 나팔관, 난소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건드는 건 없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뭐 칼을 대서 뭐 자른다던가 다시 붙인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상 장기가 다른 경우에는 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첫 번째 약물, 특히 항암 치료 관련돼서 난소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항암제 같은 경우는 빨리 자라는 세포를 어 이제 좀 없애준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상적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장기가 어디냐면은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하시 머리가 잘 빠지시는 게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두 번째가 장에 있는 그 내막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내막 세포래. 그 장에 있는 안쪽에 있는 그 저희 점막 세포입니다. 점막 세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루에 한 번씩 생겼다가 탈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빨리 자라기 때문에 항암 치료 받고 나시면은 배가 좀 불편하고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는 한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여성 생식기 기관 쪽에서는 가장 그 항암제에 취약한 기관이 난소입니다. 아무래도 매달 뭐 배란도 하고 월경도 하시죠. 그렇게 매달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하게 난소 보호하는 치료약을 투여받지 않은 이상은 항암제가 들어갔을 때 가장 공격받기 쉬운 그런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보존하고자 하는 여성 생식기에 대한 치료로 첫 번째는 이 약물과 관련돼서 난소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전 처치를 하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난자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난자 뱅크 뭐 이런 것도 많이 뭐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목적이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런 여성 생식기암이 아닌 다른 종양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성 생식기 해부학적 구조의 손상을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그 치료 전에 난임을 전문의하고 상담 잘 하셔가지고 계획만 잘 잡으신다면은 얼마든지 임신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쉽게 얘기 드리면은 이런 경우라면은 임신은 난임 전문의에게 맡겨라. 그리고 암 치료에 전념하세요만 잘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성암 같은 경우는 좀 생식기암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뭐냐면은 치료를 해야 될 장기하고 보존을 할 장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뭐 난소가 잘리는 경우도 있고 나팔관이 잘리는 경우도 있고 자궁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별별 상황이 다 발생합니다. 이렇게 여성 생식기의 해부학적 구조의 손상을 초래한 경우가 흔하다는 거고 따라서 뭐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아예 그냥 시도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해부학적 구조를 초래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기능이 작아진다라는 거는 구조물이 작아진다는 얘기랑도 유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직격탄을 맞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임신을 하더라도 유지 기간이 짧은 경우가 상당합니다. 즉 조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임신 관련 장기의 직접적인 손상에 따른 난임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고 다른 여성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인암 환자의 가입력 보존이 훨씬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제왕절개 관련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연분만하신 분들이 제왕절개한 분들에 비해 요실금이나 자궁 탈출증 발생률이 훨씬 높아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제왕절개를 더 선호한다는데 사실일까요?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이 산과 부분은 저도 이제 공부 안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공의 때까지만 해도 제왕절개보다는 질식분만, 자연분만을 더 공부했습니다. 이유가 제왕절개가 산모합병증이 더 높다. 뭐 이런 그때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자연분만을 더 많이 공부했는데 이렇게 저도 이제 산부인과 전체 뭐 집담 이런 거 들어가다 보면은 요즘은 잘 계획된 제왕절개도 충분하게 자연분만과 관련 합병증 비율이 비슷한 수준까지 많이 의학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연분만을 공부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자연분만하게 될 경우라면 아무래도 여성 골반 근육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늘어난 상태에서 힘까지 주시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한 명, 두 명 낳게 되다 보면은 그 근육과 관련된 부분이 약해지면서 탈출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게 걸릴까봐 좀 위험하다고 제왕절개를 산부인과 의사들이 선호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왕절개 선호도는 임상 현장에서는 의사가 선호하는 게 아니고 산모가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배 아프기 싫거든요. 요즘 뭐 무통주사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궁 탈출증을 줄이기 위해서 제왕절개를 더 선호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분만 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왕절개를 산모가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게 답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부인암 수술 개복한 사람들은 자연분만 못하는 거죠. 배를 열고 배를 어떻게 여냐에 따라서 자연분만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자궁 근육에 손상을 줬냐 안 줬냐의 차이입니다. 쉽게 얘기드리면은 근종 수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 그런 경우는 이제 자궁벽을 열고 자궁벽 자체는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열고 근종을 빼고 꼬매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요. 쉽게 얘기 드리면요. 이제 제 팔을 좀 손을 볼게요. 그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 보시죠. 뭐
제가 그분들 뭐 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크게 이렇게 뭐라 할까요? 칼로 쫙 그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막 이제 응급실 가지요. 그게 되면 막 꼬매져. 그러면 이제 한 수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대부분 이제 뭐 가족분들이나 내가 상처 갖고 있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각화, 딱딱해져 있고 이렇게 부드러운 게 아니고 울퉁불퉁해 있습니다. 실제로 자궁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려면은 아기가 커지고 할 때 근육이 유연하게 늘어나 줘야 되는데 그렇게 칼을 댄 부분 그리고 꼬맸던 부분 지혈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버티다가 퍽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한번 하셨던 분들이나 근종수술 아니면은 자궁에 어떤 칼을 들이대는 그런 수술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자연분만보다는 이런 분만통, 즉 자꾸 수축하는 상황에서 그런 유연성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자궁이 수축하다 보면 이제 확 떠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왕절개를 권고드린다가 맞는 것 같고요. 교수님, 로마 수치가 난소암 고위험군 나왔는데 큰 병 가봐야 될까요? 예, 이 부분을 강에 넣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외래 볼 때 너무 많이들 오셔가지고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여가지고 이 부분은 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난소암 관련된 가입력 보조 먼저 말씀드릴게요. 난소암 1기는 난소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뭐 세세한 병기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2기는 난소 이외에 골반 쪽에 있는 경우, 그리고 3기가 되면 이제 복강에 파종이 됩니다. 4기가 되면은 복강 말고 폐나 다른 부위까지 퍼지는 경우입니다. 어, 예전에 제가 한번 비욘디 나와서 한번 강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난소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다라는 걸 강조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위험군, 뭐 브라카 같은 뭐 유전자 변형이 있거나 이런 위험군이 아닌 이상 일반 환자군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열심히 난소 관련된 뭐 종양 표지자나 그 뭐죠 초음파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조기 발견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이 3기, 4기에 해당되는 즉 복강에 파종이 되거나 그 위에 넘어가는 분들 이분들이 진단 당시 거의 한 7, 80%입니다. 따라서 1, 2기에 해당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역으로 따지면은 난소암으로 내가 진단받았을 때 이 1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나마 좀 가입력을 정말 당신이 원한다면은 해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1기에 들어간 분들이 많지가 않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1기 중에서도 편측, 양쪽 난소가 아니고 한쪽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난소 기능 보호제를 쓰면서 항암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신 것처럼 이제 항암 치료할 때 난소 기능 변화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약이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으면 난소 기능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치료 끝나고 나서 약간 좀 보존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반복적인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시들시들해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난소 기능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오른쪽 그림은 미리 뽑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난자를 동결하거나 난자와 정자를 이제 수정시켜서 배아를 동결시키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긴 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제는 뭐냐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 뇌하수체 쪽에서 이 시상하부부터 뇌하수체 통해서 난소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들을 일단 자극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약을 써서 쉽게 얘기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난소를 매달 돌리는 사이클이 어떻게 될까요? 딱 스위치가 꺼져버리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빨리 자라는 세포 그리고 주기가 빠른 기관일수록 항암제가 들어왔을 때 공격을 쉽게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난소가 이제 약을 맞게 되면은 잘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스위치가 폐경 여성처럼 꺼져 버리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난소 기능의 그 손상이 적다라는 원리로 치료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 드리면은 가입력이 보존 가능한 난소암 같은 경우는 편측의 난소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 고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은 난소 기능을 보호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난자나 배아를 보존한 방법을 고려하면서 예, 가입력 보존에 신경 써야 된다까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나왔던 난소암 의증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왼쪽 보시면은 무슨 뭐 이렇게 로마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얼마나 외기도 쉽습니까? 로마 하면은 예, 이태리 예, 그 로마가 아니고요. 약자입니다. 약자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CA125라는 수치하고 H4, 4라고 하는 수치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값이 나오는 군을 로마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CA125라고 하는 이 수치가 난수함 수치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제 다른 종양 중에서 이런 걸 제가 보통 종양 표지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암이 1기부터 4기까지 아니면 암이 진행될 때 그만큼 종양 표지자 수치가 팍팍 올라주는 종양이 실제로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난소암 아니면은 전립선암 같은 경우가 그런 수치들이 착착착 올라주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올랐다 하면은 나 암 아니야 이 생각을 많이 가신다는 거죠. 실제로 이 C125 같은 경우만 해도 상승하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궁내막증입니다. 자궁내막증이고 두 번째 근종일 때도 올 수가 있고 작은 성근증이라는 병도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신 자체로도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결핵일 때도 올 수가 있고요. 골반염, 난소, 농양인 경우도 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저희 난소암 이제 치료받으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수치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정상 범위 내에 있다라면은 대부분 그냥 크게 문제없이 가셔도 되는데 정상 범위 예를 들어서 CA125가 이제 정상 범위가 40 정도로 봤을 때 난 30이고 옆에 사람은 10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해석하려면은 굉장히 이제 외래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소견을 잘 좀 믿어주시고요.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든 H4든 CA125든 먼저 해석을 하려면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그게 만약 이제 난소암이 아닐까를 할 거면 난소에 병변이 있어야겠죠. 병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궁내막증이나 농양 같은 경우 그리고 임신 같은 경우는 웬만한 초음파 봐서 명확합니다. 다만 고위험군이라고 써있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환자분들이 의사한테 욕을 합니다. 이게 고위험군이다, 나 안전한 건 맞나요?를 요구하는 거죠.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검사를 받으시는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 개원과 선생님들이시죠. 여러분들이 고위험군이 이게 난 괜찮냐 안 괜찮냐 물어볼 때 이거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잘못하면 여러분들한테 공격을 받습니다. 당연히 보호하면서 진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걱정되시면 큰 병원 가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한테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입니다. 결론은. 실제로 난소에 있는 병변이 암이냐 아니냐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조직 검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암등이 수술하기 전에 조직 검사를 하지요. 그럼 난소암 같은 경우 의심이 될 때 조직 검사를 왜 안 하냐는 거죠. 뱃속에 난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늘로 폭 찌르잖아요. 이게 빵 터지겠죠. 이 터지는 것만으로 암이 악화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난소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가장 좋은 방법은 조직 검사가 아니고 직접 복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난소 혹을 떼든지 난소를 떼든지 수술을 해야지 진단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의증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이제 경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자궁 내막증이나 이런 염증 소견이 의심이 되는 분들이 거의 10분당 9분 이상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계속 안심을 드리죠. 괜찮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계속 요구를 합니다. 저 왔던 병원에서는 안 그러시던데요. 안 그러시던데요. 안 그러시던데요. 이걸로 진료가 뭐라 그럴까요? 토스페스 계속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저한테 어떤 답을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감정이 안 좋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이 고위험군에 대해서 확답을 받기 위해서 당신한테 왔습니다인데 이거는 확답을 이 검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럴 거면 수술해라가 답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강력한 의증일 때는 당연하게 저희가 경고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답이 뭘까요? 단기간으로 경과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내막증이나 농양이 있는 경우라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라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난소암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라면은 이제 특히 젊은 분 같은 경우 있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고민을 합니다. 배를 진짜 어떻게 열 것인가? 뭐 세로를 열 것인가, 가로를 열 것인가? 이 환자분 나이가 젊고 미용도 고려해야 되니까 단일공을 할 것인가?
이건 저희가 고민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근데 난소암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면은 요즘 이제 그 뭐 복강경, 단일 복강경, 뭐 배꼽으로 해서 흉터 넣고 다 좋습니다. 이런 거 다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난소암이 맞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가, 그렇지 않고 이 수치가 오를 수 있는 다른 병들이 우선 고려돼야 되는가를 먼저 감별하는 게 우선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이제 난소암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 수술 관련된 것도 좀 말씀을 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을 받겠다. 특히 이제 여기 선생님은 단일공으로 수술 잘 하십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의사 입장에서는 혹만 잘 제거해 드리면 된다가 이제 저같이 암을 전공하거나 수술하시는 분들 생각이고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 수술을 받고 나서 난소 기능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난소 기능이 수술하고 나서 보존되는 경우 많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혹이 있는데 요거를 칼로 째고 뭔가를 떼게 되면은 당연히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떼면서 정상 조직도 떨어져 나오지만은 피가 난다고 막 지지고 하다가 보면은 당연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아까 이 암 수치가 올랐던 분들 정말 수술 고려할 때 젊은 분들 중에서 기능이 낮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수술할지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로 20대 초반이 되신 분이 양쪽에 자궁내막증으로 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 이제 검사해보고 등등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로마 수치 당연히 높게 나옵니다. 근데 난소 기능 수치가 거의 바닥이에요. 예, 이런 분도 수술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수술은 잘 해드렸습니다. 근데 수술했더니 폐경이 돼버렸네요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살살 달래면서 암일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거보다는 당신의 난소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어떤 난임 전문 선생님께 보내드려서 뭐 난자를 빨리 뽑아주던가 아니면은 결혼하실 분들 같은 경우 빨리 가입력으로 먼저 임신 시도하시던가 이렇게 먼저 권고드린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뭐냐면은 난소 떼고 나서 막 이제 지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좀 비싸지만 지혈제를 써서 그 전열기로 인한 지지는 거를 좀 최소화 아예 안 했던 분들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궁내막증 변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수술할 때 본드처럼 조직이 딱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박리하다 보면 피가 많이 납니다. 이분들을 봤는데 재밌었던 거는 이 수술인 한쪽 난소에만 있던 분들만 대상으로 한 겁니다. 한쪽 난소에만 대상으로 했을 때 자궁내막증이 있던 분들 저희가 일반적인 표준 수술 혹 떼고 전열기로 했더니만 50%까지 다운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3개월 후에 효과있을 때요. 지혈제 썼던 분들이 한 14% 정도니까 많이 떨어졌던 상황이고요. 그 외에 난소종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쏙쏙 빠집니다. 잘. 그런 분들은 지혈제 쓰나 전열기 쓰나 차이가 없어가지고 요게 너무 저희도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양쪽에 한쪽은 난소가 정상으로 보이고 한쪽이 자궁내막증이 보일 때 여기 수술해드리고 지혈 잘 전열기를 해드리면은 이쪽 난소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3개월 있다가는. 그건 아니고 그만큼 떨어졌다고 회복은 되지 어느 정도는요. 근데 바닥을 긁을 때 50%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희가 수술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수술을 할 때 좀 복잡할 것 같던 분들은 무리하게 이런 단공수를 권고를 안 드립니다. 이유가 이분들은 아기를 낳아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일공 수술을 물론 잘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유착이 심하거나 하는 경우라면은 박리하다가 정상적이고 쫙쫙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럴 때는 구멍을 몇 개 더 뚫던가 아니면 배를 좀 열더라도 난소를 최대한 조직을 보존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 중에서 이런 혹이 의심이 되고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은 꼭 혹을 떼서 이게 없어졌다에 만족할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가입력 난소 기능을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까지 상담을 받으셔야 제대로 된 상담 받을 수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질문 받아볼게요. 임신 중 불임이 발견될 경우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뒤에 있습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임신 중 암 진단을 받으면 예, 요것도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었습니다.
예, 그럼 계속 진행할게요. 그 다음 자궁 내막암입니다. 음, 최근에 그 젊은 여성분들 대상으로 그 저희 부인암 쪽에서는 자궁 내막암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원인은 저희 의사들이 생각할 때 바뀐 환경이 먼저 우선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전에도 있었는데 갑자기 늘었을까? 서구식 식단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000년 전에는 자궁 내막암이 굉장히 드문암 중에 하나였었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징이 뭔가요? 저도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번 촬영보다 약간 통통해진 게 출장을 저번 주 갔다 왔는데 예, 그 해외로요. 열심히 걸었습니다. 열심히 걷고 정말 서울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걷는데 음식도 조절 잘하고요. 근데 찌더라고요. 왜 그럴까? 서울에 와서는 같이 밥은 먹었는데 이게 좀 붓기가 빠진 겁니다.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서양 같은 경우 음식 자체가 열량이 너무 높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통 이제 저희 김치 있고 야채 있고 많잖아요. 나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 보면은 같이 비만이어도 아시아 여성보다 유럽이나 미국 여성이 훨씬 더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피하 지방이 많으면은 거기로부터도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같이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이런 것 등이 원인이 되는데 결국에는 시대가 지나면서 비만 관련된 부분과 식습관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 노출 강도가 더 세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 내막암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게 그 얘기고요.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도 가입력 보존이 가능한 병기가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은요. 1기가 자궁 내막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2기가 이제 경부 쪽까지 침범한 경우, 이제 3기가 되면은 이제 림프절을 침범하거나 이제 주변 조직 침범하는 경우, 4기가 되면은 이제 원격 전이까지 나오는 경우인데요. 예, 예상하신 것처럼 역시 초반에 자궁 내막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흔하게 쓰는 치료는 첫 번째는 고용량의 프로게스틴 호르몬이 팔루탈이라고 요즘 상품명이 있는데 요거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호르몬 프로게스틴을 분비하는 피임 장치가 있습니다. 레보노르게스트 아이오디 뭐 제약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제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환자분들은 미레나라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보통은 두 개를 겸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굳이 단독으로 쓴다라면은 요 기구를 하나 쓰는 거를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히 먹는 이 호르몬 같은 경우는 효과도 좋지만은 특히 어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비만으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약을 복용하시면서 살이 더 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고용량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는 식욕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과적인 방법을 썼을 경우에 완전 관해율, 관해가 뭐냐면은 있던 병변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확률이 한 70%에서 60%, 그 상황이 유지가 되는 게 한 1에서 1.5년 정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가 결국 나빠지는 게 60에서 70%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저희가 가입력 보존 치료하는데 이제 이게 정확히 얘기 드리면은 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잠깐 드리는 치료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대 청소년이 한번 왔던 적이 있었어요. 다나성 난소 증후군 비만이었었고요. 등등 하는데 이제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자궁을 이제 보존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좀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 이게 결국에는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하면은 깨끗해질 확률이 한 4분의 3 정도 되고 뭐 1년, 2년 끊겠지만은 네가 살아가야 할 날이 너무나도 길다. 그리고 결국에 이 치료는 가장 좋은 게 완전 관해가 됐을 때 바로 임신을 하는 겁니다. 뭐 시험관악이라든 뭘 하든, 즉 깨끗한 상태로 물론 운이 좋게 유지가 되는 경우 있지만 얘기 드린 것처럼 제발 60, 70%라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빠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빠지면 또 치료를 하겠죠. 그럼 자궁내막 계속 긁게 됩니다. 긁고 하다 보면은 자궁내막이 상처가 남게 되고 결국에는 내막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임신은 불리해진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시간을 두고 충분히 설명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어떤 텐트를 했을까? 과감하게 자궁을 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괴롭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격려해 드릴 수 있는 치료이기도 하지만은 의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은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데 이걸 깨끗하게 들었을 때 바로 임신할 수가 있나요?를 항상 여쭤봅니다. 그게 아닌 경우라면은 옵션을 드린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다시 재발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재발을 했을 경우에 예쁘게 재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나쁘게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딱 한 세 분 계셨는데 이 치료를 무리하게 고집하시다가요. 물론 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임신하겠다는 분은 어떻게 제가 다 맞겠습니까? 근데 경고를 드리고 해도 하다가 결국에 이제 이렇게 임파선 전이도 오고 했던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좀 더 이제 끊을 때는 저도 좀 더 강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심지어 진짜 노려볼 정도로 왜냐면은 저한테 오신 분들은 환자분입니다. 성인이든 환자분인데 나중에 생길지 모르는 아기를 위해서 환자분 몸을 갖고 이렇게 시험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따라서 환자분들께도 바로 결정하지 않고 1, 2주 여유 시간을 드립니다. 설명을 장단점을 드리고 선택하고 오라 이런 얘기를 드려가지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보통 치료를 하게 되면은 한 3개월 정도 약을 먹고 끼고 있고 뺐다가 다시 내막 검사를 하고 한 번 또 한 번 아직 남아있다가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부터 1년 내에 관해가 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뭐 조심스럽게 뭐 더 끌어볼 수 있고 등등 다 있습니다. 프로토콜이 있지만은 가급적인 공고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유지가 될지도 모르고 그 상태에서 임신이 안 된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임신 전에 자궁 건강 검진 받아보고 임신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임신 전 특히 부인과 질환 조심해야 할 사람 있을까요? 임신 전에 자궁 검진 받아보는 임신 준비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세대기시라고 하면은 내 자궁 상태가 어떤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쁜 자궁이냐 아니면은 근종이 막 많아서 험한 자궁이냐는 알아야 내가 정상적으로 임신이 될 건가 안 될 건가에 대한 정도의 정보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얘기 드리겠지만은 특히 이제 자궁 경부 같은 경우 건강검진 안 받고 지내시다가 암 확 발견되는 분들 요즘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 경부 상태가 어떤가, 자궁 내막 상태가 어떤가, 난소 상태가 어떤가, 자궁 상태가 어떤가는 임신 전에 한 번쯤 꼭 확인하시고 시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위해서 더 좋겠다. 이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계속 진행할게요. 다음은 이제 자궁 경부암입니다. 이제 저같이 암을 전공하는 이제 그 의사들 중에서 이 경부암 쪽이 제일 머리가 아픕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몇 개 실내 갖고 왔습니다. 경부암 쪽은 가입력 보존이 굉장히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자,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궁 경부암도 1기는 경부에 국한된 경우, 2기는 경부를 벗어나서 자궁 방까지 침범한 경우, 3기는 이제 골반 벽에 침입한 경우, 4기는 이제 원격전이나 뭐 직장이나 방광 침입한 경우인데요. 1기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암이라고 무조건 저희가 막 다 크게 막 수술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아주 미세 침입 초기인 경우라면은 원추 절제술만 시행하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는 저희가 안심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이제 몇 개월마다 보세요 뭐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암 중에서는 특히 이제 2cm 미만인 경우에 저희가 보통 임신 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까지를 공고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보시면은요 그림에서 경부만 잘라서 내야 되는데 이걸 자르고 요 자른 부위를 질하고 이 자궁 챕을 붙여야 됩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 그림이 경부하고 자궁방을 잘라낸 건데요. 굉장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래서 뭐 혈관도 살려야 되고 신경도 살려야 되고 뭐 등등.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생기는 후유증 등등도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경부암 환자분들이 가입력 보존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상담 시간이 길어집니다. 꼭 하셔야겠습니까? 물어볼 정도까지. 이유가 수술을 잘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감당해야 될 환자분이 짊어지고 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경부 근치적으로 자궁경부 절제 수술할 때 수술 방법은 배를 열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복강경도 되고요. 요즘 로봇 수술 많이 하시는 거 다 됩니다.
수술 시 보존해야 될 구조물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 보실 때 혈관들이 지나가거든요. 특히 이 자궁에 혈관을 공급한 자궁동맥은 최근에는 가급적 보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자궁 내막으로 직접 혈류 공급하기 때문에 여기를 잡아버리는 순간 물론 버티긴 버티지만 내막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꼭 임신할 분들은 저희가 자궁동맥을 보존하는 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작기 때문에 잘 터지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요. 두 번째는 그 동맥 옆으로 골반 자율신경이 지나갑니다. 따라서 여기를 막 저희가 절개하고 하다 보면은 수술은 잘 됐어요. 동맥도 잘 보존됐어요. 근데 소변을 잘 못 보겠어요. 변을 잘 못 보겠어요. 이런 삶의 질이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수술을 잘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치적 자궁 절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물론 운이 좋은 분들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자율신경에 대한 손상은 있게 되고 이 신경 보존술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합병증 관리만 잘하면은 1년 내 97% 회복이 됩니다. 근데 3%는 제가 아무리 얘기를 드려도 교육받은 대로 관리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 배뇨랑 배변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다음 합병증은요. 잘 이어드렸어요. 잘 이어드렸는데 이제 안쪽으로 살이 자라 들어가면서 입구가 막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궁경부 입구 폐쇄인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혈관을 살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만약으로 이제 수술하다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지혈을 하겠죠. 그러면은 혈관이 이제 보존이 안 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자궁이 괴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괴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혈관이 차단된 다음에 혈류가 부족해서 내막 상태가 시들해지는 자궁 내막 기능 부전 등등 다 포함했을 때 10%에서 20% 정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궁경부암 1기에서 2cm 미만인 자궁경부 종양을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이분 수술을 잘 해드려도 10분당 한두 분은 제가 정말 잘 해드렸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20%는 잘 이어 있긴 했는데 입구가 막히거나 자궁 상태가 안 좋거나라는 위험 부담을 안고 가시니까 결국에 수술해드린 분들 10분 중에서 8분들만 임신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임신을 잘하냐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부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부분이 실삭동의 팔삭동의 즉 28주 이후에서 32주 사이에 아기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조산에 대한 위험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수술을 잘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그리고 조산에 대한 위험률 등등을 하고 나서도 임신을 고려하시겠습니까? 라는 게 이제 설명이 돼야 그 다음부터 경부 쪽 암 관련된 분들의 가입력 보존에 관련된 치료 상담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질문 좀 받아볼게요. 제 친구가 유방 섬유선종 진단을 받아 수술을 예정되어 있고 유방에 혹이 많대요. 이런 경우에 자궁에도 종양 생길 확률이 높을까요? 유방 건강과 자궁 관련성 궁금해요. 예, 까마귀 날짜 배 떨어져야 합니다. 예. 유방은 유방이고 자궁은 자궁이고요. 난소하고 유방 쪽 같은 경우는 암 쪽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 등등 연결된 게 많습니다만 유방에 섬유 설정이 많다고 자궁에 근종이 많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계속 진행하지요. 합병증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괴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케이스를 갖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수술했던 분입니다. 경부 종양이 그때 제 기억으로 이분이 2cm에 3cm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도 별로 좋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워낙 강력하게 임신을 요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제 모든 거를 다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이 수술을 배 잘 안 열고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정말 현미경 끼고 수술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어요. 잘 돼서 여기 잘라내고 잘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 잘 하시고 퇴원하시고 웃으면서 갔는데 이제 2주 있다 오셨습니다. 응급실 오셨는데 열이 펄펄 납니다. 근데 피 검사를 했더니 얘 염증 심경하고 보이는데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원인이 뭔지 알겠죠. 자궁 썬 거 밖으로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밑을 딱 봤더니 자, 요런 쪽 이게 뭐냐면요. 오른쪽에 링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자궁 경부 입구를 묶어두는 겁니다. 도산할 때 이게 빠져나오지 말라고요. 왼쪽 조직이 뭐냐면 제가
남겨놨던 자궁입니다. 이렇게 손가락 한마디로 쪼그라든 거죠. 실제로 뱃속을 복강경으로 들어가 봤을 때 다 이게 이제 문드러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즉 수술을 잘해서 이렇게 이어놨지만 혈관을 다 살려놨어도 텐션이라고 그러죠. 원래 이렇게 있던 기관을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여기 옆에 혈류 공급받는 혈관들도 다 이렇게 장력이 생기면서 혈류 순환이, 보시면은 원래 이만한 빨간색 화살표 크기처럼 피가 들어오다가 작아지는, 혈류순환이 적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녹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것도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치료를 해드리고 있다, 이게 됐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막힌 현상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잘 됐어요. 이게 질하고 자궁 쪽하고 잘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하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오신 상황인데요. 보시면 여기 하얀 부분이 이게 막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이 수술 잘못해드린 게 아니고요. 안쪽으로 살이 자라 들어온 거죠. 질 쪽하고 경부 쪽하고. 그래서 이분 어떻게 했냐면 보신 것처럼 다시 복강에 들어가 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질 쪽입니다. 그리고 자궁을 아예 반으로 갈랐습니다. 모세의 기적같이 갈라가지고 길을 찾아가지고 다시 연결해드렸던 경우도 있었고요. 이분이 가장 안타까웠던 분입니다. 이분은 그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이제 근치적 자궁경부 절제술이라고 해서 받으셨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저한테 오셨을 때 이 상태로 오셨고요. 어떻게 오셨냐면 그전 걸 봤더니 이게 경부가 있는 것 같아요. 봤더니 결국엔 봤더니 이분은 근치적 자궁 경부 절제술을 좀 넓게 한 수술을 한 게 아니고 원추 절제를 했던 분입니다. 근데 경부 종양이 미세추민이 아니고 좀 컸던 분인데, 즉 조금 더 근치적으로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던 분인데요. 이분은 안타까웠던 게 저한테 오셨을 때 이미 경부암 진단을 받고 4년 반이 돼서 재발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 사이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분은 아기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저희 상과 교수님이 지방절개로 분만도 해주셨고 등등 했는데, 여러 군데 다 고생을 하고 오셔서 저한테 오셨을 때는 이 상태로 오셨고요. 치료를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아마 작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그때 제가 이걸 좀 보면서, 물론 저한테 오셨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지만은 이걸 조금만 좀 잘해드렸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좀 아쉬워서 한번 좀 갖고 왔고요. 그래서 각각의 여성 생식기암에 따라서 뭐 성공률이 어떠냐 아니면은 뭐 등등 말이 많겠지만, 쉽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임신할 수 있는 성공률이 있고요. 그리고 출산할 수 있는 성공률을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여성 부인암 같은 경우는 가임력 보존을 해서 막 이제 가임을 할 때 임신이 되는 확률하고 그 임신이 성공적으로 잘 유지돼서 건강한 아기가 태어날 확률이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은 이게 여러분들 외기 편하시게 갖고 왔습니다. 임신 성공률은 4명당 1명에서 2명당 1명입니다. 꽤 높지요. 근데 출산 성공률은 10명 중 1명에서 2~3명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당사자분들은 원하시는 게 임신 성공률이 아니고 출산 성공률이겠죠. 따라 설명드릴 때 이 암에 있어서 이제 환자분이 정말 이제 임신을 원하신다라면은 저하고 같이 이제 그 험난한 고행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아까 여러 개 보여드렸던 합병증 등등등 또 저랑 같이 겪으셔야 되고 등등 해서 환자분이 이제 건강한 아기를 낳을 확률은 10%에서 30%입니다. 하시겠습니까? 라고 꼭 물어보고 들어가게 됩니다. 남편분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1일 정도 다시 뵐게요 하고 오시면은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예후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분들은 저는 격려를 드립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저기 출산율도 좋은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십시오. 제가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하고 저는 꼭 격려를 드립니다. 애매한 경우나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담을 드리고요. 안 좋을 것 같은데 자꾸 강요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버럭합니다. 꼭 목숨 걸고 이렇게까지 도박을 하셔야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 거는 제가 잘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혼자 오신 분들입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저한테 오신 분들 보시면 좀 속상해서 모르겠지만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먼저 사과드릴게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잘 보존해 드리면 뭐예요? 그다음 바로 임신을 하셔야 이제 되는 건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고생해서 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월경을 이렇게 보존해 드리려고 한 치료가 아니거든요. 정말 의사들도 고생하면서 하는 치료인데 결국에는 임신을 하고 아기를 가져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근치적 자궁 경부 조치술, 예, 거의 엄청 많이 해봤는데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제 월경용으로 쓰고 계십니다. 즉 임신 안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거 보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 수를 그런 거 회의를 느끼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 출산율 저하도 연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 일단 좀 되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릴 거는 이 부인암 관련된 가입력 보존은 꼭 수술, 치료도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만은 사회 경제적인 부분, 특히 그 이제 그 결혼 여부 이런 거 그리고 향후의 가족 계획 등등도 꼭 반드시 고려가 돼가지고 종합적으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임신 중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분기를 1, 3분기, 2, 3분기, 3, 3분기 하는데요. 복잡하게 얘기 드리면은 이제 의학적 지시로 가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쉽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1, 3분기 13주까지는 내가 암에 걸렸다. 근데 내가 주수가 13주 미만이다. 예, 아주 예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암이다. 그러면은 태아의 안녕 보장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태아 있는 상태로 자궁을 곱게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상피내암이나 뭐 예후가 좋은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하면서 끊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1, 3분기 때가 제일 암에 취약하다 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3분기, 3, 4분기 때는 가급적이면은 아주 진행이 빠르지 않는 경우라면은 실제로 항암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술적 치료도 가능하고요. 다만 방사선 치료는 좀 제한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 4분기에 진단된다 그러면은 아기가 폐성숙이 얼마나 잘 돼 있냐를 판단해 가지고 환자분 치료를 위해서 빨리 임신 유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1, 3분기만 아니면은 2, 3분기 때는 어느 정도 임신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거는요, 요겁니다. 부인하면서 가입력 보존 시 이제 고려시 주의사항인데요. 가입력 보존을 원할 경우 꼭 체크해 봐야 될 게 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발률입니다. 나는 가입력 보존을 원한다. 그리고 아기를 갖고 싶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 꼭 필요한 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재발률이 유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임신율, 조산율, 출산 성공률. 다 복잡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일 때는 보통 출산 성공률 10%에 30%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걸로 만족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두 개가 해결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은 가입력 권고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많고요. 솔직히 이럴 때는 득실을 따져야 됩니다. 득실을 따져야 되는데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그 뭐 명의를 뭐 강조하는 분은 아닌데 가입력 공고만큼은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 가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분들이 그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 등등이 여러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도움이 될 건데요. 오른쪽 저는 이제 강의 때마다 하나씩의 영화의 명장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헬로 고스트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태연이 이제 어디 폐차장 가서 뭐 차를 갖고 오는 미션이 있었는데 결국에 봤더니 이 남편이 엄청나게 담배를 많이 폈었고 아내는 임신을 했는데 런캔서 폐암인지 모르고 임신했었죠. 근데 와이프가 집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내 와이프 데려다 주면은 차를 주겠다 이러는데 결국에는 봤더니 너무 사랑하는 관계였었거든요. 이 여자는 내가 암인 걸 알면은 이게 지우라겠지 하고 남편을 피해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났는데 왜 말을 안 했었냐? 아기를 지울 수가 없었다라는 아주 영화 같은 명장면인데요. 현실에서는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이유가 암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기의 안녕 상태가 괜찮을 것이다. 예,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아기도 안 좋아집니다. 그런 의학적인 근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라면요. 아기만 낳고 떠난다. 예.
얼마나 그 남은 사람들한테 그게 무진 짓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 드린 건 첫 번째, 재발률이 근치적인 치료가 어느 정도 유사한 상황에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복불복도 있기 때문에. 근데 위험 부담하면서까지 한 건 아니란 겁니다. 다만 위험 부담이 될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득이 더 많으면은 임신 쪽을 공고를 드립니다. 근데 실이 많다 하면은 절대로 그러지 않고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미래의 아이는 모릅니다. 제가 볼 상황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제 환자분들을 봐야 됩니다. 눈앞에 환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들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럼 딱 대답합니다. 저는 환자분 챙기죠. 제가 환자 와이까지 왜 챙겨야 됩니까?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입력 보존 수술 및 약물 요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들을 평가하고 저는 웬만하면 이게 세컨드 오피니언 다니는 환자분들 대응하기 되게 힘들어서 공고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가입력 보존만큼은 정말 여기저기 답변이 다르다 그러면은 충분히 정보를 얻으시고 나서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가입력 보존 관련된 부분.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임신을 시켜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 항상 그래도 환자분들께 희망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애매한 상황에서 의학적 근거가 괜찮다라는 방향이 크다 그러면은 적극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암이 나빠지는 거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충분히 임신도 만들어 두겠다. 격려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환자분을 좀 살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이제 의료진들의 얘기를 들을 걸 공고를 드리고 있고 제발 이제 마지막으로 공고드릴 사항은 이제 혼자이신 분들입니다. 싱글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어떻게 제가 뭐 지나간 남자분 붙잡고 결혼시켜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가치관 그리고 본인의 그런 향후 가족 계획에 대한 의견을 상당히 존중을 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뭐 임신을 시켜드린다, 출산을 도와드린다 개념이 아니고 그 분들이 처한 사회, 경제적, 그리고 위상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가급적이면 검진 열심히 잘 받으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안 발생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젊은 분들도 산부인과 아직도 내가 어떻게 산부인과를 가? 내가 산부인과 들어가면은 남들이 수군거릴 텐데 그런 분들 아직 계시거든요. 예. 하등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시고 열심히 본인 몸 잘 챙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